제 시간대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US 텍스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지금 사용할 교재는요, 7판, 7th 에디션, 미국 세법 교재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 2016년 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칠판을 쓸까요? 자, 미국 세법이 속한 시험 과목 이름이 regulation입니다. regulation. 그래서 지금 2016년도까지는 멀티플 초이스가 24개씩 3개 테스트릿이라고 부르거든요. 문제 구문을 얘기를 하는데 3개 테스트릿으로 72문항이 멀티플 초이스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지금 현재 6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 대략 한 12개 정도는 지금 프리테스트 퀘스천이고, 프리테스트 퀘스천이라는 것은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일종의 더미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정식 문제를 출제하기 앞서서 문제를 정식 문제에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통계를 낸 뒤에 그걸 나중에 정식 그 문제를 출제를 하던가 아니면 폐기시키던가 그러기 위한 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멀티플 초이스에서 12개, 나머지가 이제 점수화되는 문제 수예요. 점수화되는 문제 수는 현재는 72개 중에 60개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개는 정식 문제고, 5개는 정식 문제고, 하나는 프리테스트 퀘스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표시는 안 돼 있고, 점수도 여러분들 뭐 맞추셔도 틀리셔도 아무런 점수에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얘가 60%, 그러니까 60점이고요. 멀티플 초이스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 4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017년도부터 바뀝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대략 멀티플 초이스는 70개에서 75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 정도 출제가 될 거라고 지금 일단은 공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뭐 8개 내지 9개 시뮬레이션 개수가 늘어나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이렇게 프리테스트 퀘스천이 섞일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현재는 3시간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짧아요. 이 3시간 내에 72개의 멀티플 초이스하고 시뮬레이션 6개 풀기가 굉장히 빡빡해서 현재는 타임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 지금 레귤레이션 과목인데 이게 4시간으로 바뀌어요. 1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시뮬레이션이 늘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배점도 틀려져요. 6대 4였던 이 비중이 5대 5로 바뀌어 버립니다. 5대 5로.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위주로 바뀌거든요. 전부 배점이 5대 5예요. 50점. 사지선다 50점,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문제가 50점으로 이렇게 다 바뀌고, BC 같은 경우도 현재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비 나중에 2017년도부터는 시험 시간이 전체적으로 2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때문에 조금 빨리 움직이실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게 이제 레귤레이션하고 BEC거든요.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컨셉. 그 두 과목이 시험 시간이 1시간씩 더 늘어나고, 이게 이 시뮬레이션 부분이 이렇게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16년도에 그 두 과목은 우선적으로 합격을 해 놓으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현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FARE 과목하고 어디팅 어테스테이션은 시간은 똑같이 4시간으로 유지가 되는데 대신에 5대 5 비중으로 바뀌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비중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항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에서 지금 현재 텍스가 거의 한 70% 차지하거든요. 얘가 70% 차지하고 비즈니스 로 부분이 한 30% 정도 차지해요. 근데 이게 또 2017년도부터는 텍스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대략 한 80%에서 85%까지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 부분은 대략 한 15%에서 많아봐야 20%로 이렇게 BL 부분이 축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레귤레이션을 이렇게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방 세법을 보실 텐데, 미국 이 세법은 그게 페더럴 텍스 부분하고요. 페더럴 텍세이션이라 해서 연방 세법, 그다음에 주 세법과 지방 세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미 50개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 페더럴 텍스 부분이거든요. 연방세법이 이렇게 출제되고 이 주법은 각 지역마다 주마다 세법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기본은 연방세법을 기본으로 하여 이렇게 주세법이 만들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이 주세법이나 지방세법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더럴 텍스 부분이 시험 출제의 범위다. 그래서 교재에도 미국 세법 밑에 Federal Taxation 나와 있죠. Federal Taxation. 그래서 연방세법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Tax 1, 그 다음에 Tax 2 그렇게 이 둘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 5페이지를 펴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 나와 있습니다. 목차 챕터 1이 individuals라는 우리 개인 소득세법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2가 property transactions에서 자산거래 부분인데 텍스 1에서 정리할 내용이 바로 이 챕터 1과 챕터 2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용어에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자꾸 용어가 반복되면서 뭐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그런 이제 용어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시험 자체가 뭐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목적의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일정한 독해 수준만 갖추면 얼마든지 이 시험 준비 및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용어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으나 뭐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6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챕터 3 corporations라고 해가지고 법인세법이에요. 연방법인세법. 그 다음에 챕터 4 partnerships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 부분이 챕터 4고, 다음 페이지에 챕터 5 S corporations. 미국은 S법인이라는 기업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안 내는 그런 이제 법인 형태가 미국에는 있는데 그런 내용도 우리가 텍스트2에서 보실 거고, 챕터 6에서 gift and estate, 즉 증여세 상속세법하고, 그 다음에 기타 4절 밑에 4절로 내려보면 Income Taxation of Estates and Trusts 얘기가 나와있죠. 유산 신탁에 대한 소득세제, 그 다음에 Exempt Organizations라 해가지고 각종 비용이단체들에 대한 세제, 그래서 면세단체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come Tax Return Preparers 해가지고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뭐 직무 규정이랄지 그 윤리 규정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펜딕스로 Circular 230라는 미 재무부에서 발행한 공람 230도 중요한 출제범인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텍스2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텍스2에서 보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더 양이 많아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텍스1 절반, 텍스2 절반 정도의 비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실까요? 9페이지. 자, 챕터 1 individuals 드디어 챕터 1부터 한번 정리를 하는데 11페이지에 양식을 하나 보실 수 있죠. 11페이지에 폼 넘버가 1040라고 부르거든요. 1040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텍스1 이제 시간에 보실 내용이 11페이지, 12페이지에 걸친 이 소득세 신고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1페이지, 12페이지가 텍스1의 큰 틀이에요. 큰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큰 그림, 한번 큰 틀을 잡고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11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실게요. 지금 2015년 귀속분 이제 소득세 신고서 양식인데 2015년 뭐 내지는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이 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언제까지 제출하냐면 2016년 4월 15일. 2016년은 이제 4월 15일이 공휴일이라 next business day, 이 영업일이 이제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2015년이면 2015년 요게 tax year, 과세 연도 이렇게 불러요. tax year. 2015면 2015 자체를 우리가 tax year 이렇게 부른다. tax year 내지는 taxable year 이렇게 부릅니다. taxable year, 과세 연도. 그 다음에 2015년 귀속이다라는 얘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2015년이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인, 즉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세를 내야 되는 대상인 이 소득에 대한 이제 소득세를 다음 연도인 2016년 4월 원칙 15일까지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상 소득에 대해서 요때 이제 소득세 신고 납부, 즉 1040이라는 신고서를 요때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기간을 tax period 내지는 taxable period 이렇게 부릅니다. 과세 기간. 용어 정리 몇 가지 하고 갈게요. tax year, taxable period. 그 다음에 요 12월 31일을 tax year end다라고 불러요. tax year end. 종료일. year end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세를 내야 되는 대상인 소득이라는 소득은 몽땅 다 이 1040이라는 Form 1040이라는 앞으로 보시게 될 양식을 통해서 신고하고 세금도 내는데요. 세금을 4월 15일 날까지 이렇게 1040 제출하면서 한꺼번에 내느냐, 소득세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납세자 입장이 돼보면 1년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일시에 납부하라면은 부담이 아무래도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미리미리 납부케 하는데요. 소득세를 미리미리 납부케 하는데, 소득의 원천이 생겼을 때, 즉 일반 근로자라면, 직장인이라면 월급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급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때 그 월급을 지급하는 자, 또 주급을 지급하는 자, 이른바 인플로이어, 고용주 측, 즉 회사 측에서 그 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서 소득세 부분을 미리 뗍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가 원천징수 제도다라고 해서 그 영어로는 withholding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소득의 원천이 생겼을 때 미리미리 이 소득세를 갖다가 징수해서, 원천징수해서 고용주가 납부를 하기도 하고, 또 중간 예납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중간에 예정 납부 해가지고 본인의 세금을 추산을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조금씩 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납부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내고 미리미리 내고 이때 이제 정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 13월에 월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을 해서 이 최종적으로 이제 세액이 확정이 될 텐데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딱 이제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얼마 미리 낸 게 있단 말이죠. 그 미리 낸 걸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확정 세액이 100인데 미리 낸 게 110이다. 미리 낸 게. 그러면은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 100밖에 안 되는데 10을 과다 납부할 이유는 없죠. 더 납부할 그런 의무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10을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이때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이후에 돌려받는. 그래서 뭐 13월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뭐 급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산했을 때 미리 낸 게 90밖에 안 되면 100을 내야 되는데 최종적인 확정된 세액은 100인데 미리 낸 게 90밖에 안 되면 10을 채워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4월 15일까지 나머지 10을 채워서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1년간 소득을 1040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용어 한번 볼게요. Form 1040 옆에 보면 Department of the Treasury 나와 있죠. 미국 연방 재무부입니다. 재무부 산하에 어떤 조직이 있냐면 Internal Revenue Service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IRS 이렇게 부르는데 연방 국세청입니다. 연방 국세청. 그 다음에 United States Individual, 개인이고요. Income, 소득을 Income이라 합니다. Income 안으로 들어온다. 소득. 그 다음에 세금이 tax고요. Return, 여기서 return의 의미는 신고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서다. 2015년 귀속.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이제 납세자 성명 기입하는 란 있죠. 솔 화이트다, 줄리아 화이트다 있고요. 그 다음에 홈 애드레스에서 주소 적는 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 사회보장번호, 우리나라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기입하는 란 있고요. 9자리. 그 다음에 내려오면 왼쪽에 파일링 스테이터스라고 보이시죠? 파일링 스테이터스, 신고 지위라는 부분이고 5개의 신고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싱글, 단독 신고 지위다, married filing jointly, 이게 부부 합산 신고 지위다라는 이제 신고 지위고요. 앞으로 다 나올 거니까 뭐 굳이 한글로 적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 나중에 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은 오버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3번 보면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 신고 지위라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4번 라인에 head of household라고 나와 있죠. 세대주라는 신고 지위고 그다음에 5번 라인에 qualifying widow, widower with dependent child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qualifying이라는 표현도 많이 보실 거예요. 요건을 갖춘 그런 의미고요. 우리 세법 쪽에서 얘기할 때 qualifying의 의미는 요건을 갖춘 그다음에 widow, widower죠. 지금 뭐 호라비, 과부, 근데 예쁜 말로 생존 배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존 배우자. 두 부부 중에 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요. 그 다음에 with dependent child, dependent라는 것은 이제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는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신고 지위를 5개로 구분하는 이유는 요 해에 2015년이면 2015년 요 납세자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봐서 그 상황에 맞게 세율도 달리 적용하고 그러니까 세율 구간들이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구간의 출발 금액과 끝 금액을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달리 줘요. 달리 주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세금 액수의 세액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표준공제 제도다 뭐 이런 것들 보실 텐데 그러한 공제액도 다 틀려요.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그렇게 해서 납세자의 요 해에 처했던 그런 상황에 이렇게 상황을 한번 보고 그에 이렇게 맞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exemptions라는 표현은 인적 공제라는 부분인데요. yourself 나와있죠. yourself 본인 공제 체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spouse 배우자 공제 체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dependents 부양가족들 여기다가 입력하는 란입니다. 그래서 Sarah White, Gary White, Gina Gold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number 각각 나와있고 relationship 관계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지나 골드는 이제 세라 화이트의 이제 어머니인데요. 나중에 이거 다 작성해 볼 거예요, 저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숫자가 2215가 나와 있죠. 첫 번째 2는 자녀 수예요. 부양가족 중에 자녀 수. 여기 6A하고 6B 첫 번째 2는 본인 배우자 수예요. 본인과 배우자 체크한 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가 부양가족 중에 자녀 수예요. 두 명의 자녀. 그러니까 아까 지나 골드는 세라 화이트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에 솔 화이트하고 줄리아 화이트가 지금 있는데요. 맨 위에 솔 화이트 납세자 본인, 줄리아 화이트가 배우자고요. 줄리아 화이트의 어머니예요. 지나 골드가. 자, 그러면 다시 숫자로 가서 오른쪽 2, 그다음에 1 이게 이제 부양가족 중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 여기서는 쥐나 골드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총 인적 공제 인원수가 5명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7번 라인 왼쪽에 보시면 income 그렇게 나와 있죠. income 이게 소득의 의미입니다. 소득. 그래서 7번 라인부터 쭉 출발하는데 7번 라인이 wages, salaries, tips 그래서 주급이다, 월급이다, 봉사료 소득이다. 그 다음에 뒤에 attach form W2, W2라는 양식을 첨부하세요. 그래놨는데 W2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2016년 1월 말까지 근무했던 회사에서 그 근무자한테 줘야 되는 양식이 W2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명세서,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1월 말까지 받아다가 1040 뒤에 첨부해가지고 4월 15일 날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라인 보시면 taxable interest, taxable이라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의미고요. interest라는 것은 이자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이자 소득.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tax exempt interest 8B 라인에 이 tax exempt라는 것은 비과세 대상,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대상인 이자 소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do not include on line 8A 그래놨죠. 8A 셀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래놨는데 맨 오른쪽 칼럼 그 셀들이 과세 대상 소득을 입력하는 셀들이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지금 센트까지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맨 오른쪽 조그마한 그 칼럼이요. 그게 센트까지 입력하는 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B 셀은 좌측으로 좀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이 안 돼요. 그냥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라인의 ordinary dividends 배당 소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9B 라인이 qualified dividends 요건을 갖춘 적격 배당금이라는 건데 이거는 과세가 안 돼서 좌측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9A 셀에 신고하는 과세 대상 배당 소득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율이 달라져요. 이 qualified dividends는 ordinary한 dividends에 비해서 세율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라인에 alimony received, 일단 중요한 것들만 좀 보고 갑니다. alimony received 수입 위자료입니다. 이 법적 별거나 이혼을 했을 때 상대 배우자 내지는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alimony 위자료가 있을 때 얘도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라인에 business income or loss attached schedule C or CEG 그래놨죠? 개인 사업소득이에요. 개인 사업소득.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CPA가 되실 텐데 뭐 개인적으로 회계세무사무소를 오픈을 했다. 개인 사업자로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회계세무사무소에서 나오는 순사업소득을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명세에서는 뒤에 스케줄 C라는 걸로 첨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순사업소득 혹은 순사업손실 이쪽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순사업소득이 났다. 그러면은 다른 소득들과 함께 다른 인컴들과 함께 합산해서 소득세 한 번 내면 끝나는 거예요. 소득세 한 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EG라는 것은 양식 뒤에 EG라는 표현이 붙는 양식들은요. 약식, short for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또 충족하는 자는 단순한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라인에 capital gain or loss attached schedule D라고 했죠. 스케줄이라는 것은 명세표예요. 명세표, 부표. 그래서 자본소득 혹은 자본손실을 하는데 대표적인 자본손익의 예는 주식거래, 차손익. 주식거래 해가지고 차익을 실현시켰다. 차익을 남겼다. 그러면 걔는 캐피탈 게인 인컴이에요. 자본소득. 미국은 이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자본소득세를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세만 지금 내고 만약에 이거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까지 소득세를 내게 하면 주식거래가 뭐 둔화되고 뭐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자본소득세가 대상으로 주식거래 차익은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이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까지도 소득세를 내야 돼요.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에서. 그건 캐피탈 로스, 자본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라인에 IRA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 IRA, 우리나라에서는 IRP 뭐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개인연금 저축인데 개인연금 수령액이에요. 그래서 IRA 디스트리뷰션 금액은 15A셀, 개인연금 수령액은 15A셀에 집어넣고 그중에 taxable한 amount, 과세 대상 수령액을 15B셀로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라인에 pensions and annuities 그래놨죠. 이거는 퇴직연금 소득입니다. 퇴직연금 소득 16A셀에 퇴직연금 수급액을 넣고 그중에 taxable amount를 과세대상 수급액을 16B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라인에 rental real estate 이건 부동산 임대소득, royalties 사용료 소득, 그 다음에 partnerships, S corporations, trusts etc. 그래놨는데 한 파트너십의 파트너였던 자 한 S법인의 주주였던 자들도 파트너십의 사업소득이나 S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부담을 이자가 지는 거예요. 파트너가 지고 혹은 S법인의 주주가 지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곧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arm income or loss 그래놨죠. 이건 영농인들 영농 소득 신고하는 라인이고요. unemployment compensation이라는 것은 실업급여라는 건데요. 정부로부터 혹은 다녔던 직장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를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라인에 Social Security Benefit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연금 수급액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 수급액이야.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인데 그거 총 수급액 적고 그중에 과세대상 수급액이 있을 때 오른쪽 이 20B셀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 라인의 other income 이건 기타 소득이라는 라인인데요. 7번부터 20번 라인까지 지금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라인이 없는 나머지 과세대상 소득들은 기타 소득으로서 전부 21번 셀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7번부터 21번까지 다 더해요. 그게 22번 라인이죠. 컴바인 시켜라. 다 결합시켜봐라. The amount in the far right column for line 7 through 21. This is your total income. 이게 바로 22번 셀 금액이 여러분의 총소득입니다. 과세상 총소득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5년, 2015년도에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소득은 여기다 다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1번부터 21번까지 다 소득 신고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2번 라인 금액이 나오는데 그 22번 라인 금액을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보셨던 이 여러 이제 소득의 원천별로 지금 소득 신고하는 라인들을 보셨는데 그걸 라인 하나로 얘기를 해보면 그로스 인컴이다.
당해 과세연도의 총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부를 수 있고 이걸 더 줄여서 GI다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화 시켜보는 거예요. 소득세 산출 구조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보는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벌기만 했느냐? 쓰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나가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빼나가는 라인들이 23번부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26번 라인에 Moving Expenses, Attach Form 3903 그랬죠. 이사비 공제. 미국에서는 이사비로 나간 것도 빼주나? 소득세 계산할 때 이 이사비는 개인적인 이사비가 아니고요. 직업 관련 이사비니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것을 우리가 디덕션, 소득 공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득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라는 말은 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공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갖다 영어로는 디덕션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디덕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과세 대상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그로스 인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빼주는데 우리가 빼주는 표시를 양괄호 표시를 할 거예요. 양괄호면 뺀다는 의미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될 23번부터 35번 라인까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above the line deduction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뭔가 라인 위쪽에서 deduction 뺀다라는 거죠. 공제 처리한다는 얘기인 거죠. above the line deductions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공제 항목이라고 하고요. 라인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 2페이지에 걸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페이지도 있고 2페이지도 있는데 1페이지와 2페이지를 구분하는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위가 페이지 1이고 아래쪽이 페이지 2인데 요 1페이지와 2페이지를 구분하는 라인 위쪽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적으로 뺄 수 있는 항목이라 해서 above the line deductions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above the line deduction 항목을 보이는 건데요. 이사비 공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moving expenses 직업 관련 이사비만 이렇게 소득 공제를 허용을 하는데 얘는 왜 그로스 인컴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에요. 지금 현재 저기 위에 뉴욕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 밑에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전근을 보냈어요. Permanent Transfer, 영구 전근을 보냈습니다. 단순 출장이 아니라.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는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 회사도 있고 이사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사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그렇게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판단하겠죠? 지금 마이애미로 지금 전근을 갈 건가 아니면 이 회사를 관둘까 결정하겠죠. 근데 가기로 했대. 근데 회사에서 이사비 안 줘. 자기 돈을 들여서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왜 그 회사를 계속 다니려고 할까요? 그 회사에서 계속 월급 받고 싶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사를 가서 지금 마이애미 오피스에서 근무를 할 건데 그게 나중에 지금 받게 되는 그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가 아까 보셨던 7번 라인에 택서블한 셀러리나 웨이지로 신고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과세 대상 소득과 관련한 이사비이기 때문에 택서블한 셀러리나 웨이지와 관련한 related moving expenses니까 아래쪽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 과세 대상 소득을 위한 지출 아니냐? 그렇죠? 빼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인데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지랄지 그런 것들 다 지금 파악하고 해가지고 장소를 하나 딱 정했는데 현 거주지에서 이렇게 출퇴근하기에 너무 먼 곳에 지금 그 상점이 위치해 있더라. 그렇다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출퇴근을 위해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직업 관련 이사비로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왜? 아까 잠깐 보셨던 12번 라인에 비즈니스 인컴 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택서블한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그 사업소득 그러니까 나은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더 많이 벌어서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간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인컴 프로덕션 사업소득 창출과 관련한 related moving expenses라 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사비는 빼줄 이유가 전혀 없죠. 개인적인 이사는 돈 벌려고 이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이사라면 그런 것들은 여기서 소득공제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사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업 관련 이사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라인에 self-employed, simple and qualified plan이라는 거 있는데 self-employed라는 표현도 앞으로 많이 보실 텐데 자영업자의 의미입니다. 자영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자영업자의 하나죠. 자영업자의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도 자영업자로 분류될 수 있고 세비다, 심플이다, 퀄러파이드 플랜이다라는 것은 이건 은퇴연금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은퇴연금 저축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31번 라인에 엘리머니 페이드 있죠? 지급 위자료 공제 부분입니다. 아까 위자료 받는 쪽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지급하는 쪽은 주는 쪽은 여기서 소득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32번 라인에 IRA deduction, 개인연금 저축공제입니다. 개인연금 저축공제. 우리나라도 있죠? 개인연금 저축공제. 그 다음에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고요. 그 다음에 34번 라인에 tuition and fees, 이 수업료 공제, 교육비 공제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의료, 건강, 교육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의료, 건강, 교육과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줍니다. 왜? 뭐 예를 들어서 의료, 건강, 미국 국민들의 헬스케어 레벨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건강 수준, 또 뭐 의료 수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런 얘기들 앞으로 보실 거고 교육 역시 미국 그 국민들의 교육 수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지원을,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교육을 더 장려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앞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빼주는 것들이 23번부터 35번까지 있었는데 이걸 다 더해요. 36번 라인에서 add lines 23 through 35 다 더해서 36번 셀에 집어넣습니다. 우선공제 액 총액이 나왔겠죠, 지금. 그러면 22번 라인 gross income에서 total income 총소득에서 36번 라인에 우선공제액을 뺍니다. 차감을 해요. 그러면 37번 라인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37번 라인 한번 볼까요? Subtract line 36 from line 22. 22번 라인에서 36번 라인을 빼라.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 이게 바로 당신의 조정 후 총소득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걸 빼서 나온 금액이 뭐라고요? Adjusted gross income. 줄여서 우리는 AGI다라고 부를 거예요. AGI. 그래서 GI가 이제는 AGI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adjustment 과정, 지금 negative adjustment 과정을 거친 후에 소득이다, 총소득이다, 조정 후 총소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negative adjustment의 의미예요. 여기서 adjustment의 의미는 그러면 이 37번 라인이 끝이냐? 아니라 페이지 2로 요 금액을 그대로 넘깁니다. AGI 금액을 38번 라인으로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라인으로 그대로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절차를 또 밟기 시작하는 것이죠. 40번 라인을 보시면 Itemized deductions from Schedule A or your standard deductions, see left margin 이라고 나와 있죠. Itemized deduction이라는 것은 항목별 공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chedule A로부터 그 금액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요. Schedule A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시뮬레이션 아주 잘 나오는데요. 앞에 페이지 1, 11페이지도 시뮬레이션 잘 나와요. 11페이지도 서식 작성 문제가 잘 나와요. Forms completion 형태. 시뮬레이션은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아주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Forms completion, 양식 서식 작성하는 거, 셀 몇 개 비워놓는 거예요. 셀 몇 개 비워놓고, 백그라운드 데이터 주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금액 확정해서 각 셀에 입력하는 거예요. 셀에 입력하는 거예요. 13번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잘 나와요. 이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르메 덕션 부분은 시뮬레이션에 안 나오면 멀티플 초이스라도 꼭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볼게요. 13페이지. 자, Medical and Dental Expenses라는 볼드체. 이게 의료비 공제 부분이고 여러분 직장인들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료비 공제 부분이고 Tax Use Paid 납부 세금 공제, Interest You Paid 지급이자 공제, Gifts to Charity 기부금 공제, Casualty and Theft Losses 재난 및 도난 손실 공제, 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Deductions 업무 관련 비용 및 특정 기타 공제, Other Miscellaneous Deductions 그 밖의 기타 공제 그렇게 해서 다 합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Total Item Deduction 금액이 29번 셀에 떡하니 나오는데요. 자, 얘네들은 봤더니 지금 성격상 소득 창출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과세대상 소득과 관련이 있어야 빼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관련이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번 과세대상 소득과 관련이 있는 뭐 지출이나 손실이 있으니까 그건 관련이 있다면 빼주는 건데 관련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출을 돈 벌는 활동하면서 의료비 지출하는 거 아니죠.
있잖아요. 뭐 아프거나 뭐 다쳐서 그거 치료 내지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의료비 지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레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개인적인 지출이나 손실은 공제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과세대상 소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들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제해줄 이유가 없는데 특별히 몇 개 항목들은 미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소득 창출과는 무관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건강 수준이랄지 그런 이제 이 수준하고 관련이 있는 지출인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를 허용하자 의료비 공제라는 항목으로 그런 것들이 주로 스케줄 A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케줄 A에 기부금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부금 돈 벌려고 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죠. 기부금 공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면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거고, 기부 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고 확산시킬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취지에 따라서 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RMA 디덕션은 거의 개인적인 건데. 29번 셀 금액이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랑 비교를 하라라고 아까 12페이지에 40번 라인에서 얘기를 했냐면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표준 공제하고 비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비교해서 큰 금액을 집어넣게 되는데 스탠다드 디덕션은 레프트 마진을 보라고 그랬어요. 왼쪽 여백을 보라고 그랬는데 왼쪽 여백에 보면 위아래로 긴 박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중간 부분부터 좀 보시면 싱글과 merit filing separately의 경우에 2015년 이 기준으로는 6,300불의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merit filing jointly와 qualifying widow는 2배인 12,600불의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head of household는 9,250불의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매년 인플레이션율 반영을 해가지고 상향 조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RMA 디덕션 쪽하고는 달리 아까 RMA 디덕션들은 텍스 아이템들이 다 있었잖아요. 셈 항목들이 의료비다, 뭐 기부금이다, 재난 손실이다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스탠다드 디덕션은 그런 아이템이라는 건 없고요.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딱 정해놓은 금액만 있습니다. 그거랑 요 금액 이 레프트 마진 쪽에 있던 그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인정되어지는 표준 공제액과 이 스케줄 A의 최종값인 29번 셀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누가 더 큰가 비교해서 큰 금액을 40번 셀에 집어넣습니다. 12페이지 40번 셀. 그래서 걔를 정리를 해보면 맥스 금액을 집어넣는데 둘 중 큰 금액을 집어넣는데 스탠다드 디덕션 어마운트와 RMA 디덕션 어마운트 둘 중에 큰 금액을 집어넣게 되고 만약에 RMA 디덕션을 주장하겠다. RMA 디덕션 금액이 더 커서 이걸로 클레임하겠다. 그러면 스케줄 A를 뒤에 첨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40 뒤에 첨부할 때는요. 지금 첨부하는 문서들이 쭉 많았잖아요. 1040 페이지,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서가 양식이 딸랑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1년간 각종 뭐 경제 활동하면서 이런 거래나 사건을 통한 소득, 뭐 비용, 손실,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딸랑 2페이지에다 신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디테일한 상세 내역들은 뭐를 첨부해주면 되겠다? 이런 상세 내역들을 스케줄과 같은 또 기타 다른 폼, 양식과 같은 것을 뒤에 첨부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첨부할 때 시퀀스가 있겠죠. 첨부 순서가 있어요. 그 시퀀스 넘버가 1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시퀀스 넘버 7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순서가 7번째로 붙을 수 있는, 첨부할 수 있는 그 순서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에 스케줄 B라는 걸 보면 맨 위에 오른쪽에 시퀀스 넘버 8 나와 있죠. 이건 이제 8번, 8번째로 첨부하는 이런 이제 시퀀스 넘버 순서대로 뒤에 첨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지금 12페이지로 와서 자, 이 둘을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RMA 디덕션은 실제 의료비 지출이다, 기부금 지출이다, 실제로 지출액이 있거나 아니면 또 실제 재난 피해를 입었거나 또 도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여기다가 지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요 금액이 지금 거의 다 이제 개인적인 지금 어떤 그런 항목들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납세자 중에 대략 한 70%는 이 표준공제를 선택을 하는데요. 만약에 표준공제 제도가 없어버리면 RMA 디덕션밖에 지금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많은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 의료비 지출액도 좀 적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거나 뭐 있어도 얼마 안 되는 이 RMA 디덕션을 받아봐야 대부분의 소득이 전부
세율을 적용하기 직전에 이른바 과세 표준까지 흘러내려가서 소득세 대상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공제 제도라는 것을 둬서 이렇게 특정한 실제 지출이 없어도 아까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딱 정해놓은 딱 그 금액만큼은 무조건 빼줘버리는 거야. 저 밑에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 흘러내려가지 않게 소득세 대상이 안 되게. 그러니까 소득세 대상이 안 되는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일정 금액은 빼줘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빼줘버리기 때문에 그 금액은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소득으로서 보장되는 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과세 대상이 안 되는 소득세 대상이 안 되는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표준공제 제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현재 대략 미국 납세자 중 70% 정도는 표준공제를 받는 거예요. 복잡한 IRA 디덕션 안 받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좀 복잡해요 계산하는 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표준공제 제도밖에 없냐? 12페이지로 와서 42번 라인에 보시면 이그젬션이라고 보시죠? 이게 인적공제 제도예요. 인적공제. 아까 앞에 페이지 1에서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받겠다, 부양가족 3명 받겠다, 아까 보셨잖아. 그죠? 이그젬션 섹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처리하는 라인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이그젬션.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 이 인적공제까지 빼고 나면 43번 라인에 taxable income이 나오는데 요 taxable income이 바로 조금 전에 표현해드렸던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입니다. 과세 표준이라 함은 세율을 적용하게 될 베이스 금액을 의미해서 과세 표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taxable income에 income tax rate,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세율. 얘는 taxable income을 줄여서 우리가 TI라고 부를게요. 이제 AGI가 뭐가 됐어요? AGI가 TI가 된 거야. TI.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표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이건 이제 별도로 적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없어요. 여기서는 안 나타나요. 12페이지에는. 자, 이렇게 이제 세율까지 적용하면 44번 라인에 텍스 금액,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세액. 여기 갖다 우리는 표현을 좀 달리해서 gross, tax, liabilities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총 산출세액이다. 총 산출세액. 근데 이때 적용되어지는 이 세율은요,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이라 해서 프로그레시브한 텍스 레이트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거 잠깐 교재 3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0페이지. 학생분들은 조금 이 세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세금 내본 적이 직접적으로 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학생분들이 조금 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있고 직장인 중에서도 또 이쪽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50%는 합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특히 CPA 시험은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지금 어떤 실력이나 역량을 갖췄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한 시험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딱 올라가면 그냥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중도에 이제 중간에 뭐 관둬버리거나 또 뭐 일상 이유 때문에 뭐 또 미루거나 뭐 그런 이게 경우가 아닌 한 결국은 합격하게끔 돼 있어요. 이건 백그라운드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뭐 회계나 경영 아니어도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실력이 안 좋아도 언젠간 합격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99년도부터 강의 시작했으니까 올해 18년 차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많은 이 분들하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아주 뭐 각계각층의 여러분들 합격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50% 합격한 거나 다름이 없고 원래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그럼 이미 한 90%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가시는 거기 때문에 갔다 오시면 대부분 부분 합격 이상 다 합격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미 예비 CPA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전부 다 이렇게
익숙해지시는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스튜어디스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이제 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레귤레이션만 자꾸 뭐 3번, 4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오셔가지고 공부를 레귤레이션만 하셨던 분인데 여기서 공부하시고 이제 붙었겠죠? 붙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레귤레이션만 그게 제일 싫은 과목이었는데 자꾸 레귤레이션만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로 이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분야, 미국 세법 분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나중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미국으로 이민 가신 직전에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기 한 달 전부터 미국 세무사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세무사는 3주 만에 합격을 해가지고 고로 갔어요. 고로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는 심지어 로스쿨을 가셨는데 조세법 전공으로 그래가지고 세무 전문가가 되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스튜어디스였는데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린 그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일단 갖고 시작을 하시고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근데 자, 이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게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표가 나오잖아요. 텍서블 인컴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위로 쭉쭉쭉 지금 과표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적용되어지는 세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소득이 과표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야. 10% 구간에 머물러 있어.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미 39.6까지 차 있는 거죠. 그죠? 미국은 이렇게 소득세 구간이요. 소득세율 구간이 7구간이나 돼요. 7구간이나. 그래서 최저 구간이 10%. 최저 구간에 해당하는 taxable income은 100 중에 10이 소득세예요. 두 번째 구간까지 차서 두 번째 구간에 taxable income 있는 자는 두 번째 구간 소득은 15%가 세금이야. 100 중에 15가. 세 번째 구간 25, 28, 33, 35. 대략 한 과표 40만 정도 넘어가면 39.6이 세금이에요. 100 중에 39.6이 소득세예요. 최고 세율 구간이 39.6이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종의 과세 형평 차원이겠죠. 그래서 과표가 많은 사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부담도 좀 많이 절하라는 거고, 과표가 적어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세금 부담을 그만큼 줄여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2페이지로 와볼게요. 12페이지로 와서 45번 라인에 보시면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라는 게 있죠. 이게 최저한세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게 얘를 정규 소득세라고 불러요. 얘가 레귤러 인컴 텍스야. 레귤러 인컴 텍스 정규 소득세인데 정규 소득세 외에 기타 세금 other taxes 기타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라는 최저한세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57번 라인 57번 라인에 self-employment tax라는 것도 있죠. 자영업자들이 소득세 외에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세라는 건데 이 자영업세도 여기다가 같이 신고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48번 라인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foreign tax credit 외국 납부 세액공제다. 또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자녀 및 부양가족 보호비용 세액공제다. 크레딧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크레딧은 세액공제라는 표현이거든요. 세액공제. 그 다음에 education credit 뭐 교육비 세액공제랄지 52번 라인에 child tax credit 장려 세액공제랄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저 밑에 66번 라인에 earned income credit 우리나라도 도입됐는데 근로 장려 세액공제 얘는 밑으로 쭉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어찌됐든 자 여기서 뭘 뺀다? 각종 크레딧들을 빼요. 각종 세액공제들을 뺍니다. tax credit. 자, 아까 우리가 소득을 줄이는 항목을 뭐라고 불렀죠? 소득공제. deduction이라고 불렀죠. deduction. 인적공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적공제. 무조건 인원수만큼 빼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못 드렸네. 표준공제만 인정을 하느냐? 아니라 인적공제라는 걸 통해서도 또 기본적으로 빼줘요. 일정 금액을. 그게 이거 안 보고 넘어갔네. 우리 42번 라인에 있었단 말이에요. 42번 라인에 exemptions. 쭉 따라가 보면 multiply $4,000 by the number on line 6D 라고 있죠. 6D 아까 5명이라고 기입한 그란 숫자. 인원수 곱하기 4,000불. 1인당 4,000불씩 빼주는 부분.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4,000불씩 무조건 빼줘.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수만큼 곱하기 4,000불. 1인당 4,000불씩 빼주는 거예요.
특정한 지출이 없어도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금액, 스탠다드 리덕션과 이그젬션 금액 합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과표까지 흘러내려가질 않아. 소득세 대상이 안 되는 기본적인 소득 보장.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예요?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안 된다지만 이거 기본적으로 좀 빼줘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수별로 부양가족 부양하느라고 생활비 부담해주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빼줘. 특정한 지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그러한 이제 지출을 이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자들의 이 소득세 대상이 안 되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적공제는 이그젬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액공제는 어떤 용어를 써요? tax credit, 크레딧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의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니까 이렇게 세금 액수, 내야 될 세금 액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액공제인 거예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자, 이 세액공제까지 빼고 나면 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tax liabilities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63번 라인을 보시면 this is your total tax라고 나와 있죠. 이게 최종 산출 세액이야. net tax liabilities, net tax liability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거. 뭐 물론 그 밑에서 또 다른 이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단순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시자고요. 최종적인 산출 세액이. 예를 들어 이게 100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음 연도 4월 15일 날 미국은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 4월 15일,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5월 말일. 좀 미국이 빠르죠. 어쨌든 이거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4월 15일 날 한꺼번에 내는 거 아니라고 했죠. 미리미리 내게끔 해요. 미리미리.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납부 세액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프리페이먼트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서 withholding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들인 임플로이어들이 임플로이들한테 급여 지급하기에 앞서 급여에서 미리 떼버려요. 세금을 뗐다가 회사 측에서 납부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원천징수 제도도 있고 원천징수 갖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미리미리 내는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면 중간연합하는 거야. Estimated Tax Payments라고 부르고요. 중간연합액이다라고 불러요. 스스로 납세자가 스스로 내는 거야. 납세자가. 그래서 이거 정산해보는 거 이렇게 미리 낸 거 빼보는 것이. 그게 어디서 빼냐? 어디서? 64번 라인 보시면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연방소득세 원천징수액 그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다? Forms W2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서나 Form 1099 시리즈들이 쭉 있는데 이런 1099 명세서를 지급인 측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거기를 딱 보면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원천징수를 통해서 미리 낸 소득세를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5번 라인에 2015 Estimated Tax Payments 나와 있죠. 중간 연합액이에요. 이게 ETP야. 납세자 스스로가 미국은 4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데요. ETP를 통해서 미리미리 낸 걸 빼보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이제 결과값이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미리 낸 게 90밖에 안 돼. 10을 더 내야 돼. 10을 더. 10 덜 낸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우리는 tax due.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해야 할 세액. 그래서 세액 그래서 tax due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미리 낸 게 더 많아. 110. 원천징수나 중간연합을 통해서 미리 낸 게 더 많아. 그러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 돌려받아주죠. 그걸 갖다가 tax refund다라고 불러요. 환급받아야 될 세액. 이 신고서 제출해주면 환급해줘요. 관할세무서에서 환급해주는 거죠. 10 돌려주는.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75번 라인을 보시면 왼쪽에 리펀드. 환급받아야 될 세액.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환급받아야 될 세액. 밑에 account number.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하고 막 그런 부분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78번 라인 보시면 amount you owe.
차감 후 납부해야 할 세액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납세자 서명하는 sign here 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paid preparer use only 그러는데 paid preparer라는 것은 커미션 수수료를 받고 fee를 받고 신고서 작성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작성 대행한 자 CPA 같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서명하는 거예요. 대리인 서명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1, 2 소득세 신고서 1040의 단순화를 좀 시켜봤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특정 과세연도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 대상이 되는 인컴텍스 대상이 되는 소득이란 소득은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빼기 시작하는데 우선적으로 빼주는 것들이 있다. 그거는 바로 밑에서 우선적으로 빼준다. 대응시켜서. 그리고 나서 AGI라는 걸 계산하고 이 below the line 쪽에서 RMA deduction이라는 것을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얘랑 비교해봐야 된다. 둘 중 큰 거 뺄 수 있다. 취지는 이미 아신다. 그 다음에 인적공제 제도라는 것도 있다. 그것까지 빼고 나면 과세 표준, 과표금액이 나오고 과표금액이라 하면 세율 적용 대상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 바로 과표다. 그렇게 해서 세율, 누진세율 적용해가지고 소득세를 산출한다. 총 산출세액이 나온다. 자, 아니 그러면 택서블 인컴을 그냥 그로스 인컴부터 출발해서 쭉 디덕션 처리하고 이젬션 처리해서 과표를 계산하고 세율 적용하면 될 거를 부하로 이 어버브 더 라인과 빌로우 더 라인으로 구분을 하느냐. 말씀드렸듯이 어버브 더 라인은 얘랑 관계가 있어요. 근데 빌로우 더 라인 RMA 디덕션은 소득 창출하고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까. 원래는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인 거죠. 원래대로 따지면 소득 창출하고 무관한 이 지출이나 손실이기 때문에 공제해주면 안 돼. 그러나 일정한 취지에 따라서 의회에서 통과한 그런 특정 항목들만 의료비다, 기부금이다, 재난 손실이다 그런 것들만 특별히 빼주는데 얘는 역시 소득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거야. 아니 역시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의 정도를 파악을 하는데 총소득에서 우선적으로 얘와 관련한 이 우선공제액을 빼주면 이 사람의 이해의 실질적인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얘로부터 얘랑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걸 뺀 후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이 나오면 이 AGI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런 금액들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의료비 공제라도 똑같은 의료비 지출이 있는데 AGI가 많은 사람은 의료비 공제액이 줄어들어요. AGI가 적은 사람은 의료비 공제액이 더 많아져요. 그런 얘기를 앞으로 보실 거예요. 그런 목적 때문에 AGI를 중심으로 above the line, below the line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같이 합산해서 낼 수 있더라.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소득공제가 소득을 줄이는 항목이라면 세액공제는 세액을 줄이는 항목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라는 것은 달러 포 달러로 1대1로 대응시켜서 세액을 바로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불이라는 텍스 크레딧 세액공제를 주장하면 일불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서 일불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누진세율이지만 단일 세율 50% 플랫한 텍스 레이트를 가정을 해봤을 때 세액공제로 1 주장하면 1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소득공제로 일불의 세금을 절세하려면 2를 주장해야 되겠죠. 과세대상 소득 2를 줄여야 그중에 50%인 일불의 절세 효과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차이는 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거 한꺼번에 안 낸다 그랬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낸다. 이렇게 정산해서 아직도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다면 4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고 환급받아야 될 세액이 있으면 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한까지 세무서에서 환급해준다라고. 이게 전체 큰 틀이야. 이게 텍스1에서 보아야 될 진정한 이게 이 단순 구조고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따 세 번째 시간까지 가겠습니다만 오늘의 목적은 요거 이해하는 거, 이 플로우.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관련 양식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이어서 좀 정리해 볼게요.